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104세 현역 의사가 직접 전하는 건강 비법,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입니다. 이 책은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이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온 건강 습관 45가지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나카 요시오 박사님은 올해 104세이시지만 여전히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직접 준비한 식사를 하고 정해진 코스대로 산책을 하며 스마트폰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가 추천하는 건강 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하체 체조를 하고 과일과 야채로 만든 주스를 마시며 매일 15분 이상 햇빛을 쬐고 30분 이상 걷는 것, 그리고 과자를 먹지 않고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즐기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건강법들은 모두 간단하면서도 돈이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나카 박사님처럼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와 전등의 발명으로 밤낮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쐬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의 단점보다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좋게 그을리셨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자주 건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출이 적은 고령자가 햇볕에 그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더 남다르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피부가 굴이 비친 것은 매일 산책할 때 나름대로 일광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이외에도 집 근처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등 이런저런 볼일로 집 밖에 나가 걷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볕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볕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오래 햇볕을 쐬지는 않습니다. 밖에는 건물과 나무 그늘이 있어서 산책할 때 직접 햇빛을 쐬는 것은 고작 해야 20분 정도입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볕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기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볕을 쬐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지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일광욕이 꼭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도도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햇볕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소멸하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햇볕을 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도 주의하지만 긴 시간이 아니면 이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햇볕을 쬐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 햇볕이 부족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더 크게 의식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볕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체조를 하거나 습관처럼 걷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직접 고안한 체조를 매일 아침 식전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불과 5분이라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오래 지속하려면 간단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체조는 침대 위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수면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를 천천히 움직여 굳은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필연적으로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에너지가 감소해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되도록 매일 몸을 움직이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대개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패턴에 맞게 몸을 움직이는 방식도 정해져 있죠. 즉, 자주 움직이는 부위와 거의 쓰지 않는 부위가 생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몸의 어떤 부위는 많이 쓰지만 그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체조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과 신경을 움직이게 합니다. 평소 쓰지 않는 몸의 부위를 의식하면서 체조를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났을 때 최고로 유연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 굳어집니다. 따라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체조로 하체를 유연하게 하고 단련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낙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 밖을 자주 걷는데 중심을 잃어 비틀거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체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단련하는 5분 체조. 1. 양팔로 두 다리를 감싸 앉아 10초 정도 허리를 스트레칭한다. 3회 반복한다. 이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려서 좌우 번갈아 바닥으로 기울인다.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3. 두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려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좌우 다리를 공중에서 회전한다. 좌우 각각 10회를 한 세트로 이를 3세트 반복한다. 4.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벌렸다 오므리기를 5회에 실시한다. 이를 3세트 반복한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채소는 신선촉, 쑥, 고구마잎, 푸른 파파야를 비롯해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가지, 배추, 소송채, 시금치,
청경채, 오크라, 무, 적양파, 샐러리, 브로콜리, 부추, 껍질콩, 토마토, 여주열매, 자색고구마, 호박, 수세미외, 차조기, 콩나물, 파, 공심채, 고수 등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에서 8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기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전날 밤 전기밥솥에 가다랑 어포, 다시마, 적당량의 물, 채소 뿌리 채소는 얇게 잘라서를 넣고 백미 취사로 설정해 예약해 둡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먹기 좋게 익은 채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침 주스도 만들어 마십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선 당근과 시콰사 오키나와에서 자생하는 감귤유즙 또는 레몬즙을 믹서에 넣고 갑니다. 거기에 사과를 넣고 다시 한번 갈아서 매일 아침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바빠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가 높은 채소를 섭취하기에 이렇게 먹고 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공심채, 수세미 외 양배추, 가지, 당근 등 5종류 이상의 채소를 싱겁게 간을 해서 삶거나 볶아 먹습니다. 삶을 때는 고온에서 푹 삶는 것이 아니라 냄비에 물을 끓인 뒤 불을 약하게 줄이고 채소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소의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채소로 찌개 요리를 해 먹을 때는 감칠맛이 나도록 큰 실말, 미역, 녹미채 등의 해조류,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버섯류,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매일 맛있게 먹는 습관 덕분 아닐까요?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대만은 과일이 풍부합니다.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리치, 용과, 두리안 등 맛있고 저렴한 과일이 많아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종류의 과일 소량 100g 이하를 채소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B, 비타민 E,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의 피토케미컬은 노화 암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과일 섭취량은 채소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정한 권장량을 크게 밑돌고 있고 게다가 매회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소에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은 소량이라도 매일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과일은 품종을 개량해 전반적으로 당도가 높아져 케이크나 과자처럼 단 것도 있어서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치 개선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자당, 포도당 같은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본질적으로 몸에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식후에는 혈당치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식후에 급상승하는 식후 과혈당입니다.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분이당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것이 심장질환과 동맥경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과일의 단당류는 식후 과일, 땅 같은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해 혈당치의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매일 먹도록 합시다. 또한 저녁 식사 뒤보다는 기초대사가 높은 아침에 먹기를 추천합니다.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되게 정해진 유형이 있습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하루 3끼를 먹는 경우에도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공복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연히 입이 심심하다 보니 차와 함께
과자를 먹게 됩니다.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늘 과자를 곁에 두고 조금씩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루에 상당량을 먹게 됩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간식은 먹지 않습니다. 간식 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새끼를 든든히 먹어 공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식에는 초콜릿, 비스킷, 전병,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주성분은 당질을 많이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또 착한 콜레스테롤이 줄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의 발병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한편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고 인슐린은 여분의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당질 섭취가 많으면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또한 간식은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줄곧 간식을 먹는 사람의 위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빈번히 섭취하는 간식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거의 안 먹는데 위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먹는 간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식을 줄이면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도 공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은 혈당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혈당치는 갑자기 오르면 그 후 급격히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혈당치가 떨어질 때 공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해 몸과 마음에 모두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한 탓에 오히려 컨디션이 무너져버린 환자를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이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쉴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니까 인간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심신의 스트레스가 적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피곤할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 이른 시기에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취약해집니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고 조언합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고령자는 젊고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삐 일하는 사람이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의사나 주변 사람들은 이건 몸이 쉬라고 하는 신호라며 위로합니다. 제가 89세 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기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지만 수술을 받고 3주간 안정을 취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은 언제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나요? 하고 물어본다는 얘기를 듣고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늘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바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퇴원 후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몸을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재활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리에 누운 채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에서 3주 누워 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서만 지내다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휴양만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세뮤얼 울만의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젊으면 몸은 늙었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진행성 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된 예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조리만 하면 좋아지는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 악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울먼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삶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시라서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미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60이든 16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역이 있다.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펴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